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진우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보를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를 지켜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달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봉인된 편지들을 보내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구역에 낯선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암호의 목적은 중간에서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는 중간에 도청자가 쉽게 해독할 수 없고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암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교환하기 위한 언어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한 유명한 암호가 스키테일 암호입니다. 이 스키테일 암호는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일정한 굵기를 가진 막대기에 가죽끈을 감은 다음에 이 위에 글씨를 써서 정보를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 가죽끈을 탈취를 하더라도 이 동일한 굵기의 막대기가 없다면 해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군대에서 암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카이사르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호키가 3인 경우로 생각하면 알파벳을 3칸씩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평문이 A, B, C, D, E, F이면 암호문은 3칸씩 뒤로 이동된 D, E, F, G, H, I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문을 받은 사람이 다시 3칸씩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A, B, C, D, E, F의 평문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카이사르 암호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비게네르 암호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키가 4, 6, 1, 3일 경우에 평문 T, I, G, E, R은 T는 4칸 뒤로 이동하고 I는 6칸 뒤로 이동하고 G는 1칸 뒤로 이동하고 E는 3칸 뒤로 이동하고 R은 4칸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문은 XOHHB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을 받은 사람은 다시 X를 4칸 앞으로, O를 6칸 앞으로, H를 1칸 앞으로, H를 3칸 앞으로, 다시 V를 4칸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TIGER의 평문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사르 암호키 4개를 사용하는 비게네르 암호를 주기가 4인 비게네르 암호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ASCII 코드라고 하여서 문자와 부호에 일정한 숫자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65, B는 66, C는 67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암호를 보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에는 1을 더하고 두 번째 숫자에는 20을 더하고 세 번째 숫자에는 5를 더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T를 보내게 되면 C는 ASCII 코드로 67이었는데 1을 더하니까 68이 되고, A는 65였는데 20을 더하니까 85가 되고, T는 84였는데 5를 더해서 89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문장은 67, 65, 84이지만 보낼 때 숫자는 68, 85, 89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이 정보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ASCII 코드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DUY가 되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68, 85, 89가 되면 처음 숫자에서는 1을 빼고 두 번째 숫자에서는 25를 빼서 65, 세 번째 숫자에서는 85에서 5를 빼서 84를 만들게 되면 이 숫자를 ASCII 코드로 변환하게 되면 CAT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숫자의 조합을 이용해서 암호문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각종 암호와 암호문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첩보 작전하는 데 있어서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은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암호가 만들어지면 그 암호를 해독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암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또 해독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는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암호를 해독하게 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세계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용할 만한 약점을 발견하는 일은 기술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차세대 기술에서는 암호화된 기법 속으로 보안을 뚫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폭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게 되면 현재 사회는 기반을 완전히 파괴당하는 재앙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암호 해독가들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보의 비밀을 지키는데 암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보를 숨기기 위한 기밀 글쓰기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암호가 전자기계를 쓴 암호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해독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첩보 작전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술과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훔치는 일, 또한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일, 또한 이러한 파괴와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는 일, 이 모든 곳에 사이버 첩보 작전이 매우 유용한 전략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정부는 비밀 엄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국 대사관과 본국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소통이 적에게 알려진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의사소통이 적들은 모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호문이란 특정 종류 암호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문자를 대체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150자인 메시지는 암호화 후에도 150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암호문 해독 방법을 모르면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재배열되게 됩니다. 암호와 암호문 모두 기밀소통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하지만 이 두 가지가 종종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뻐꾸기라는 암호문은 뻐꾸기는 암호문이지만 뻐꾸기의 의미는 암호입니다. 즉 뻐꾸기라는 암호문을 받으면 공격을 개시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문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암호문은 암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은 위대한 정치가였으며 또한 기밀소통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퍼슨은 한 서류에 제퍼슨식 암호문 바퀴에 설계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퍼슨식 암호문 바퀴는 알파벳 26자가 무작위로 적힌 원반을 사용하는 암호화 기기입니다. 제퍼슨이 살던 시기에 암호문과 기밀 글쓰기법은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부터 1924년 사이에 암호문을 만드는 기술에 희번 전자회전자 기기가 등장하면서 암호문 기술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자회전자 기기는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암호문을 전자 기계 회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전자 기기를 시작으로 이후 50년 동안 암호문 제작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1920년 M94 시그널 기기라는 것을 이 전자회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924년 아르투 세르비우스가 전자회전자 개념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 바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암호문 장치인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문 기계입니다. 이 에니그마 암호문 기계는 각 기기마다 일련의 회전자가 달려 있어 각 회전자는 26가지 설정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었고 기기 앞부분에는 일련의 슈테커 혹은 코드가 플러그반 형태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니그마를 작동하는 데는 두 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정확한 문장을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다른 사람은 램프에서 나오는 문장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니그마 키보드에 한 문자 A를 입력하면 입력된 A는 플러그판에 입력이 되고 플러그판은 그 글자를 다른 숫자나 다른 글자로 내보냅니다. 그 후에 26개 중 하나로 설정된 첫 번째 회전자를 지나서 역시 26개 중 하나로 설정된 두 번째 회전자와 세 번째 회전자를 지난 뒤에 반사판에 부딪히면 반사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26개의 설정을 3번을 거칩니다. 그 후에 플러그판으로 돌아오면 그때 결정된 글자가 램프 보드에 빛을 내게 되는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보라고 불리는 26개의 변환을 마치게 되면 모든 회전자가 움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때 키보드에 A를
3번 입력하더라도 마지막에 램프 보드에서 켜지는 문자는 다 다른 문자나 숫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18억 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의 암호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기는 매우 복잡한 조합을 거쳐서 암호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독일군은 그 이점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1930년대 초반에 애니그마를 도입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주요 통신기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애니그마 기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군대들 사이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0년대 초반 폴란드의 암호 해독가들이 봄바라는 기기를 발명하여 애니그마 메시지를 일부 해독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독일 측에서는 기기를 더욱 복잡하게 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암호책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여 애니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영국과 연합군에서는 애니그마의 해독을 계획하고 1939년 영국 정부는 스테이션 X라는 이름의 암호와 암호문 해독 학교를 런던 외곽의 블래칠리 파크에 세우게 됩니다. 영국은 나치가 보낸 암호 메시지 하나하나를 모두 청음초소에서 받아 적은 후 블래칠리 파크의 비밀 암호 해독가들에게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국은 애니그마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전부 울트라라고 부르며 최고 기밀로 취급하였습니다. 덕분에 연합군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의 예를 들면 D-Day 공습쯤에 연합군은 교란 작전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독일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작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애니그마가 뚫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하여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사람은 24세의 수학 천재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의 암호 및 암호문 학교인 블래칠리 공원에서 일했으며 독일 애니그마 암호문 해독을 위해서 매진하였던 사람입니다. 튜링은 콜로서스라는 기기에 기반이 된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암호 해독용으로 개발된 여러 컴퓨터의 조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콜로서스는 모두 11개 모델이 나왔고 세계 최초의 전자컴퓨터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의 위대한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들은 콜로서스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이 2에서 4년 정도 단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니그마의 설정의 경우의 수는 총 15,800경개가 있는데 연합군에서는 결국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앨런 튜링과 현대 암호 해독가들이 이룩한 발전 덕분에 현재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람과 회전자 기기와 컴퓨터의 암호 해독 능력의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장이 A부터 J까지 10개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암호문으로 변환될 때 A가 10가지, B가 10가지, 도합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암호문에서 두 번째 암호문으로 변환될 때 마찬가지로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따라서 원래 문장이 두 번째 암호문으로 변환될 때는
100 곱하기 100, 그래서 10,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각각 경우의 수를 줄을 이용하여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 10,000개의 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손으로 줄을 긋는 시간을 한 줄 긋는데 10초씩 걸린다고 하면 10,000개의 줄을 긋는 데는 10만 초, 약 28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전자 기기는 사람보다 10배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줄을 긋는데 1초면 됩니다. 그러면 10,000개의 줄을 긋는데 10,000초, 약 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컴퓨터는 줄을 긋는 시간이 회전자 기기보다 더 빨라서 한 줄당 0.1초씩 걸린다고 하게 되면 10,000개의 줄을 긋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초, 약 17분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암호해독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보 처리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편리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머리어란 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기나 네트워크를 손상,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현재 지구는 수십억 인구와 여러 정부, 국가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와 해커들은 멀웨어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통해 만들어진 보호막을 뚫고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적들은 소프트웨어 일종인 스파이웨어를 여러분의 시스템에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멀웨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수집하거나 대화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상통화를 하고 있거나 컴퓨터로 통화 중이라면 해커가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모두 스파이웨어 활동의 일부로 그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외 단체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보안 등급을 얻은 사람의 정보 습득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해킹은 상당히 고급 수준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공학을 통해서 0과 1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시스템 속에 있는 이용할 만한 취약점을 발견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아예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전쟁이란 정부나 국제 조직이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컴퓨터나 정보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전쟁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력이 아닌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전자 혹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하여 물리적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목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톡스넷이란 프로그램 가능한 특정 산업 제어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 시스템이 통제하는 장비에 오류를 일으키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원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2010년 스톡스넷을 사용하여 여러 국가가 이란의 핵 계획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한 엄청난 첩보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계획에서 사용한 스톡스넷은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내부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는 윈도우 환경 지멘스 7 운영 체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란에서 개발한 핵 생산 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으로 결과적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 무력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과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해당 운영체제에 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을 감염시키기 위하여 원격 수리를 통해 접근했다고도 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연결했다고도 하는 등 예상되는 공격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스톡스넷 바이러스가 시스템에 침투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이란 핵시설 근처에 바이러스를 담은 소형 USB를 뒀다는 설입니다. 매우 고급 사양의 소형 USB를 주차장에 떨어뜨리거나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 투입을 하면 누군가가 주워서 주인을 알아보려고 컴퓨터에 연결하려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시스템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소형 USB를 어떻게 들여보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은 성공하여 스톡스넷은 이란의 운영체제 속으로 침입하여 공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스톡스넷 바이러스는 지멘스 제어기 내부로 들어가서 원심 분리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담당 직원에게 원심 분리기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본 직원은 원심 분리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가짜이므로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느려진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다 결국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의 핵 기술 개발이 매우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상은 대규모 정부 시설이나 기관만은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용 가능한 허점이나 틈이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콜로서스보다도 훨씬 기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휴대하고 그 휴대폰에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위치 정보, 즉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 스케줄들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가 지금 당장 해킹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제고 해커들에 의해서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 현대 기기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스템 속의 처리 기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속에는 즉석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기능이 하드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은 사용자 개인에게는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편리한 기능인 반면 해커들에게는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커들은 훔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진화하면서 더욱 스마트하게 변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휴대폰은 스마트 도시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차가 보행자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스마트카는 제동을 걸어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정보는 우리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에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것으로 자동차를 사람을 공격하는 암살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을 하고 각국 정부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 이 시대에 암호 전문가들의 일은 전례 없이 커다란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문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안 활동은 게임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면 수비하는 쪽에서는 그 방어선을 더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보강된 방어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게임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안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활동에서는 공격과 보안을 번갈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전자기기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정부의 정보에 접근하여 탈취하는 적은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 나라의 기반 시설을 모조리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 전쟁 기술을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강력한 사이버 전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공격은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의 순식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단 도시는 중요 기반 시설을 해킹당하게 되면 몇 분 안에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전쟁 기술을 이용한 전쟁에서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폭탄을 운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중요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전력망, 상수도 시설, 통신 및 교통 시스템, 식품 유통과 금융 서비스, 원자력 발전소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 이상이 사이버 공격에 당하게 되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또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 도시에서 사용되는 휘발유와 대도시 음식 유통도 끊기게 되고 일주일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기반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이며 전기, 컴퓨터, 에너지 등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고 오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신도 전혀 안 되고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고 가정의 전기 공급이 끊어져 냉장고도 꺼지고 조리 도구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있는 생필품으로 고작 며칠밖에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중요 기반 시설에 조직화된 공격을 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폭탄에 의한 테러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더라도 발생하면
피해가 큰 재앙이기에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공중에서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거나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역의 인터넷 서버가 몇 초간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해킹에 의한 공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분명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기반 시설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던 시절에는 은행 강도도 돈을 훔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강도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돈을 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사람이 눈으로 고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는 워낙 전장 부분이 많아 사람은 감각적으로 고장을 찾을 수 없고 자동 측정 기구가 고장을 찾아주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유사일에 정보를 보호하려는 자와 탈취하려는 자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어도 하기 어려운 일을 단 몇 명이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이상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암호와 암호문은 사업의 성공과 유지뿐만 아니라 송금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기술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악당들이 나쁜 일에 쓸 수 없게 막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안락함과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 그의 반대급부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당 가능한 피해 범위 내에서 안락함과 편리함을 절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락함과 편리함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없는 편리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위험한 세계에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존재합니다. 정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정보 기술이지만 이것이 나쁜 사람들에게 악용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